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저희가 벌써 이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인공지능 시대 자녀의 교육과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했던 모든 얘기를 다 종합을 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은 이제 인공지능이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에 이제 많이 더 시간을 할애했다면, 오늘은, 어,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다 살펴봤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많은 분야별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시려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쫙 모여야지, 아,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다 종합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맞겠구나.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런 자료가 되라고, 이제 분야별로 다양하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얘 지능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 지능의 수준이라는 것이, 기계가 가진 지능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의 지능하고 비교했을 때, 또는 인간의 지능하고 비교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얘가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예, 상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쫙 나눴던 그 모든 사례들을 다 종합을 해서,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을 전환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목은 이거예요. 이 자녀가 살게 될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그죠? 예, 변화는 그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변화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예, 그죠?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요겁니다. 이런 걸 종합했을 때 부모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오늘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 뭐 여러분이 오늘 하는 얘기에 그죠?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한 각자의 적응, 그죠? 각자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제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뭐 의료, 법률, 뭐 예술, 뭐 안 한 게 없잖아요. 거의 다 했잖아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 변화가 일어났어. 자, 이거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됐는데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각 개인이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이제 개인별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이 지금 뭐 한 2, 30분 계시지만, 예? 그 모든 분들한테 변화는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자 부모님마다 여기서 선택이 달라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선택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 아닐까요? 라고 이제 저의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생각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건 뭐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 정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어, 질의응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만 쭉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었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한 5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나머지 시간 대화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저한테 하지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네,
다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기 그 센터에서 전해 듣기로는 그 지난 시간에 저에게 질문을 주시려고 한 분이 계셨는데 질문을 미처 못하고 이렇게 끝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모님이 오늘 계시면은 예, 채팅창이나 뭐 마이크나 이렇게 켜시고 예,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살게 될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 자녀가 살게 될 변화에 대해서 요 관점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에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자녀가 살게 될 미래에 변화는 여러 가지로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변화가 여러 가지로 일어날 건데, 우리가 제가 뭐 이걸 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딱 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자녀가 살게 될 미래는 제가 이렇게 크게 삼각형을 그려왔거든요. 여기 이제 자녀가 살게 될 변화가 있고요. 이 변화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하나는 이 과학 기술 관점의 변화고요. 예. 과학 기술 관점의 변화. 그 다음에는 자연이라는 환경적인 변화가 하나가 거대하게 일어날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사회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다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도 흔치 않고, 저 같은 사람은 이 중에서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만큼 예,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런 변화 같은 거는요, 이런 변화, 자연, 기후, 환경, 여러분 이거 요즘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저희 그 출판사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과학기술 때문에, 예, 뭐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의 직업이 어떻게 될 거야. 20년 후에, 30년 후에, 직업이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런 거 우리 걱정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전에 자연 환경 변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상관없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럴 만큼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사실 한 가지 이슈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고요. 복합적인 변화입니다. 자녀들이 살게 될 미래는 이런 시대는 없었거든요. 정말로. 예. 어떤 한 가지 이슈만 발생을 해도 예를 들면 200년 전에 산업혁명 때 증기 기술, 증기기관, 뭐 전기, 발전소 막 이런 거 생기면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기술 혁명 하나만으로도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정말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날지. 왜냐하면 변수가 많잖아요. 그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과학기술에서도 어느 한 분야, 예를 들면 에너지 혁명, 이렇게 딱 그 분야에 국한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럼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난리 법석을 치는 겁니다. 과학기술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것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요거는 지능에 관한 변화잖아요. 지능. 그죠? 과학기술이 지능이라는 측면에서 얼만큼까지 발전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 제가 로봇이라고 써놨잖아요. 지금 여러분 로봇이라는 분야에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피부로 와닿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로봇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그죠? 이 발전 가능성은 지금 인공지능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혹시 그거를 더 뛰어넘는 수준의 변화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뭐 테슬라나 뭐 중국의 여러 가지 그런 기술 기업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다 휴머노이드 스타일의 로봇을 만들고 있죠. 예,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스타일의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이 로봇들이 음,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뭐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느냐, 얘가 뛰어갈 수 있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뭐 물건을 들 수 있느냐, 등산을 할 수 있느냐, 예.
하늘을 날 수 있느냐? 뭐 이런 물리적인 얘네들의 이런 운동 능력도 중요하겠죠. 운동 능력. 이게 로봇이니까 운동 능력이 중요할 거잖아요. 예, 운동 능력, 로봇이니까. 근데 이 운동 능력도 운동 능력이지만 지금 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로봇에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로봇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인공지능은 여러분 지능이니까 정보 학습하는 거잖아요. 정보 학습.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글짓기를 하고,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고, 이런 정보, 그죠? 얘는 정보를 다루는, 그래서 지능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게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운동이잖아요, 운동. 이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요. 행동이 됩니다. 행동. 그죠? 운동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움직여야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야지 걸어가는 행동이 완성이 되죠. 또는 뛰어가는 행동이 완성이 되죠. 네. 근데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이 행동부터는 그죠? 팔다리를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장애물도 피해야 되고 내가 알맞은 속도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죠? 거기부터 뭐냐면요. 운동에서 행동으로 갈 때는 거기에도 지능이 필요한 겁니다. 예. 운동에서 행동으로 갈 때는 거기에 지능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 행동을 어디서 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하잖아요. 현실 세계. 그래서 이 물리 세계를 얘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리 세계. 예. 장애물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죠? 얘가 사람인지, 자기가 상대하는 것이 사람인지, 그죠? 예. 자기가 다루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로봇이 물건을 하나 짚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짚는 것이 이런 딱딱한 물컵인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젤리인지, 그죠? 또 이 로봇이 사람을 앉는다고 할 때 어른을 앉는 건지 자기가 지금 아기를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럼 인간이 아기를 안을 때 얼마나 조심조심 이 살살 힘을 줘서 이 아기를 다룹니까? 그죠? 근데 로봇이 이런 행동을 하려면 예, 그때부터는 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얘가 아기인지 할머니인지 그죠? 상대방이 물컵인지 젤리인지 딱딱한 물체인지 부드러운 물체인지 이런 걸 다 얘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로봇이. 왜?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로봇 분야에서의 이 변화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갈 거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요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 네. 이 생명공학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또 초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생명공학은 사실 그죠? 인간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잖아요. 인간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생명공학은 건강. 그 다음에 수명이죠. 예. 그 기존의 인간의 건강을 다루던 그 학문 분야가 의학입니다. 의학. 그죠? 의학.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했잖아요. 최근 100년 사이입니다, 여러분. 최근 100년 사이에 인간의 수명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수명이고, 여기가 뭐 80살이고, 여기가 0살이라고 치고요. 예, 여기가 뭐 과거 뭐 한 1000년 전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000년 전. 그리고 여기가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됐나 그래프를 보면요.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요게 100년 전입니다. 마이너스 100년 전. 1900년대예요. 1900년대. 초반. 그때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40살 됩니다. 40살. 100년 전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는 게 40살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중에서도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또 그중에서도 여러분 지금 여기는 생명공학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환경공학 있죠? 환경공학. 우리 상수도, 하수도, 오물 처리 이런 것도 다 기술이거든요. 그죠? 이 기술이 도시에 보급되고 발전된 것도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현대식 이런 게. 그러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100년 사이에. 예. 이것도 다 과학기술 때문에 생긴 변화인데, 그죠? 그동안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0살까지 온 거잖아요. 평균 수명이.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게 의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죠? 의학. 아픈 사람 고쳐주고, 예, 병이 나면은 고쳐주고 했던 게 의학입니다. 근데 이 의학하고 생명공학은, 생명공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뭐 얼만큼 이거를 잘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주 러프하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의학은 증상이 있으면 증상이 있다는 게 이거잖아. 내가 열이 난다. 이게 증상이 있는 거잖아. 있으면 의학의 목표는 이 증상을 없애는 겁니다. 열이 나. 그럼 열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피가 나. 피가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네. 내가 통증이 있어. 머리가 아파. 머리 두통이 있어. 그러면 약을 먹어서 그 통증을 없애는 거예요. 그죠? 의학의 목표는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없앤다.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명공학은 목표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생명공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큰 차이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화거든요. 노화. 네. 의학에서는 노화를 어떻게 다루냐면은 예를 들면 늙는 걸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시력이 안 좋아져. 그러면 그 시력이 안 좋아진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뭐 라섹 수술을 해, 라식 수술을 해, 또는 뭐 백내장을 해. 그죠? 그 증상을 없애는. 주름이 많이 자글자글하게 졌어. 그러면 주름을 펴주는 어떤 시술을 해. 이게 의학이 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명공학은 어떻게 하냐면요. 노화 그 자체에 대해서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뭘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생기면 노화를 줄이자가 아니고 아예 늙지 말게 하자. 노화라는 거를 없애버리자.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유전자 단위에서 DNA 단위에서 그죠? 세포 단위에서 아주 더 근본적인 단위로 내려와서 원인 자체의 발생을 근본 단위에서 막아보려고 하는 게 생명공학이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뭐 저기 SF 영화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분야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크게 이 세 가지 변화의 축 있죠.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이런 변화들이 다 모여서 그죠? 이게 과학기술에서의 변화잖아요. 이 과학기술에서의 변화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그것이 드디어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 변화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게, 생각으로, 생각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예. 아이디어로는 이 사회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 겁니다. 예. 제도, 무슨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이 사회를 바꿨잖아요. 그죠? 민주주의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아마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장 크게 바꾼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죠?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잖아요. 이 아이디어죠.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사회를 바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실현이잖아요.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1000년 전, 2000년 전에 전 국민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거는 과학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가 변화하는 예,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에서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의 모습이 바뀔 거고요. 우리가 건강의 모습, 수명의 모습이 바뀔 거고요. 교육의 모습이 바뀔 거고요. 직업의 모습이 바뀔 겁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중에서도 어떤 얘기를 주로 다뤘었냐면요. 우리는 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의 교육과 직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수업입니다. 예.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때문에 교육과 직업이라는 그 분야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할 때 조금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부 주제별로. 네. 여러분, 학교는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학교는. 네. 학교라는 게 앞으로도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의 수명이 다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수명이 다했다. 학교의 수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학교에서 그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학교의 수명이 다했다는 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그 관점이 있어요. 학교의 수명이 다했다는 학생의 관점이 있고요. 학생의 관점이 있고요. 교사의 관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두 집단이 만나는 데가 학교잖아요. 그죠? 교사하고 학생이 만나는 데가 학교입니다. 네. 학생은 배우러 가는 거고 교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명이 다 했다고 말할 때 그러면 뭐가 다 했냐는 거예요. 뭐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사가 나만 특별히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특별한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동안 챗GPT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걔가 저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걔가 저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챗GPT가 저보다 못하면 제가 챗GPT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야, 챗GPT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교사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배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뭐 강의안 만들 때, 강의 자료 만들 때 다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예. 시험 문제 만들 때도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고요. 음. 학생이 쓴 글이 이게 학생이 쓴 글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도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고요. 제가 어떤 한글 문장을 썼어. 근데 이거에 대한 영어 번역이 필요해. 그럴 때 챗GPT한테 또 물어보고요. 제 분야에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제가 챗GPT한테 받습니다. 네. 이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물론 그 개인 교사분들 중에서는 챗GPT보다 뛰어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사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선생님의 능력이 챗GPT 인공지능보다 반드시 뛰어난가라고 물으면 어, 과연 그럴까요? 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도착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문하셔야 돼요. 부모님들께서 반문하셔야 된다고. 아니, 내가 왜 그러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어. 학교가 지금도 반드시 필요한 걸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학교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실천적인 행동, 그 다음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부모님들도 확실한 답을 가질 수가 없죠, 지금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모두한테 닥친 거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모두한테 닥친 거고 이제부터는 각자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여기부터는 각자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교에 많은 거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자녀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다른 데서는 알려줄 수 없는 전문 지식을 이 학교에서 알려줄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50년 전에 학교를 왜 다녔냐는 거예요. 저희 엄마 시대, 그죠? 저희 엄마가 뭐 학교 다녔던 시대는 벌써 뭐 한 50년 됐잖아요. 60년 됐잖아요. 그때 학교 왜 갔을까요? 학교를 안 가는 것보다 학교를 가면 학교 밖에선 주지 않는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쳐 줬어. 그래서 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나온 사람이 대접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가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부모님들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요게 이제 제 교사 입장에서의 관점이었어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학생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이 변화를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변화를 학생, 그러니까 지금 10대 청소년이 잘할까요? 아니면은 교사, 젊어야 30대, 보통 40대, 많으면 50대나 60대입니다. 이거를 미래 세대가 이 변화를 잘 알까요? 아니면은 기성세대가 이 변화를 잘 알까요? 교사가 잘 알까요?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젊은 세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즘 여러분 무슨 뭐 학교에서 교사가 교권에 대해서 침해를 많이 받고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좀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필요한 지식을 꼭 교사한테 물어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는 교사가 가르쳐 주는 지식이 이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제가 걔네들 얼굴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씨알이 먹힌다고 하죠. 보통 씨알이 먹힌다. 그죠? 내가 하는 얘기가 이 아이들이 듣기에 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내가 해주면 얘네들 눈빛이 반짝반짝 하겠죠. 근데 자기들이 듣기에, 학생이 듣기에, 소비자가 듣기에 얘네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잖아요. 자기들 소비자인 거예요. 그죠? 돈 내고 학교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부모님이 돈 낸 걸로 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 애들입니다. 그 애들이 자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얘네들이 챗GPT에도 쳐보고 검색도 해보고 이러는 시대입니다. 얘네들이 학교 와서 듣는 지식이 정말 재밌을까요? 응? 아마 이거 얘네들 마음속으로 다 이거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 아니, 내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50분 동안 지루한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누구를 하냐는 거예요. 얘네들이. 누구를 신뢰하냐는 거예요. 물론 교사를 신뢰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예, 물어봅니다. 너네 지금도 학교 다니고 싶냐?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지금도 학교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냐?
너네 뭐 때문에 학교 오냐? 이런 거를 제가 매 수업마다, 매 학기마다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학교에 그래도 아직은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해요. 예. 그런데 그 말의 핵심을 더 조금 파고 들어가서 이 아이들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선생님한테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학교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직은 우리 졸업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직도 아이들도 이것 때문에 오는 거지 실질적인 지식에 대한 공급처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도 물음표를 찍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네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얘네가. 음. 우리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신뢰했습니까? 얘네들이 일타 강사를 신뢰했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건 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학원 보내셨나요? 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을 신뢰했다면은 왜 학원을 보내시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다 있는데 검증받은 분들이잖아요. 나라에서 검증한 분들이잖아요. 예? 선생님 고시를 쳐가지고 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학원을 보내시잖아요. 그거 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보다 일타 강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거기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학교 선생님보다 일타 강사를 신뢰하나 보다. 그럼 나도 저분을 더 신뢰해야지. 또는 일타 강사가 막 인기도 많고, 그죠? 영향력도 크고 막, 뭐 팔로워도 막 수십만 명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일타 강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앞으로 일타 강사는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원의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타 강사가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그죠? 예, 인공지능이 일타 강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래 시대의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드리는 키워드는 인공지능이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키워드를 누차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네. 모든 분야의 지식을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원하는 난이도로 맞춰서 그 개인에게 한 번이고 천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건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신뢰하는 선생님이 사람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사실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숙제할 때요. 아이들이 숙제할 때 인공지능 안 쓰는 애가 없어요. 이미 신뢰하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뭐 그게 편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얘네들이 써보면 아는 겁니다. 써보면. 예. 써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것보다 얘가 하는 게 훨씬 좋은 답이 나오는 거다. 자기가 한 시간 동안 또는 뭐 하루 종일 공부해가지고 리포트 쓰는 것보다 얘가 그냥 몇 초 만에 리포트 쓰는 게 그 결과가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애가 그대로 냅니다. 그런 애가 태반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요. 앞으로 시대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시험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거 해보기 위해 가지고 뭐 했습니까? 시험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여러분하고 사법시험도 풀어보고 여러분하고 의사고시 문제도 풀어봤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사법시험에 제가 무슨 뭐 형법책의 1페이지라도 읽어봤습니까? 무슨 헌법책을 제가 읽어봤습니까? 그걸 뭐 제가 구경이라도 해봤습니까? 책가방에 넣어보기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사법시험 문제를 단순히 정답을 얘를 통해서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응? 자, 얘한테 사법시험 문제 넣어놓고, 어, 자, 이거의 답이 뭐야? 그럼 얘가 답을 써주는 거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자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뭐 3 곱하기 3은 뭐지? 그러면 9입니다 하고 9를 나오는 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얘가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내가 그 답을 보니까 얘가 뭐라고 답을 멋있게 써줬는데 그 답을 제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죠? 얘가 심지어 써준 그 사법시험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답을 써줬는데 그 답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어려운 말이니까. 얘가 해준 건 뭐예요, 저한테? 얘가 해준 건. 내가 이런 건 이해 못했는데 이건 뭐니? 이건 뭐니? 더 쉬운 말로 해줄 수 있니? 더 상황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니? 계속하면 어떻게 해, 얘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사법시험의 그 어려운 지문을 쉽게 풀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답도 정말 간결하게 핵심이 뭔지 짚어서 딱 보여줬잖아요. 얘의 이해 능력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이해 능력을 가진 기계를 활용하면 저 같은 사람도 사법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시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의사고시 시험 문제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풀어봤잖아요. 아니, 저 혼자 그거 시험장에 들어가면 제가 그거 어떻게 풀어요? 못 풀죠. 빵점이죠. 근데 제가 의사고시 그 기출문제를 제가 인공지능으로 다 풀어봤고, 여러분한테도 아주 조금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단순히 답이 몇 번입니다를 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의사고시 지문에 뭐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이 발견된 곳은 뇌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라고 해서 부분 이름이 보기로 주어지고 얘가 그 부분 이름을 찾아준 거예요. 뭐 측두엽입니다.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만 그쳐도 사실 저는 시험은 통과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증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죠? 왜 그게 그 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얘가 다 해주잖아요. 음.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 기계가 있으면 누구라도 어떤 분야에서라도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기계가 원하는 형태로 지식을 가공해 주는 거예요. 얘는 정답을 내주는 애가 아니에요. 정답을 내주는 애가 아니고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 주는 기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진짜 귀신이 활짝 뛰고 환장을 누르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게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보를 꺼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꺼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가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원하는 형태로. 예,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런 기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나 이 기계를 심지어 공짜로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여러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과제 내는 게요, 과제 내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에 온 겁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요, 어떤 교수님들은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예? 과제를 내면 애들이 다 이걸로 인공지능으로 해오는데, 아,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잘 썼어. 전문가가 봐도 교수님들 다 전문가잖아요. 교수님이 봐도 다 잘 쓴 거예요. 변별력이 없, 변별력. 여러분, 시험 왜 보나요? 시험. 이 시험이라는 걸 왜 보는 거예요? 변별력 때문에 보잖아요. 변별력. 자, 누가 더 능력이 나은가를 그래도 따져보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과제 왜 냅니까? 과제. 누가 더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는지,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는지 변별하려고. 변별을 나중에 우리가 점수를 주잖아요. 뭐 A 플러스, B 플러스 뭐 이렇게 점수를 주잖아요. 그거 하려고 시험도 보고 과제도 내는데 그거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 변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변별이. 변별 능력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모두가 천재이거나, 그죠? 모두가 천재이거나, 모두가 전문가이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만. 기성세대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봐. 자, 나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지식을 얘가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금방 다 알려주는데? 라는 걸 얘네가 그냥 체득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뭐 가르쳐줘서 아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경험하면서 정말 습득하는 겁니다. 빠르게 빠르게. 그냥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니, 뭐 게임하는 게 재밌는 걸 누가 가르쳐줘서 애들이 게임합니까? 아니, 해보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아니, 해보니까 재밌는 걸 아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써서 과제를 몇 번 해보면, 시험을 몇 번 쳐보면 그냥 아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가만히 있어봐. 공부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변별력이 사라진 시대에 학교라는 요 공간이, 제도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거기에 계속 묶어두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 인간이 절대로 공부해서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이 사라진다. 인간이 공부해서 기계를 이길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계만 있으면, 이게 기계가 가장 똑똑해. 기계가 가장 똑똑한데 이 기계를 누구나 쓸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변별력이 사라지죠.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봐도 변별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학교의 쓸모가, 물음표가 빵 찍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질문을 꼭 한번 해보세요. 요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직업이 어떻게 변할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업. 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왜 공부했는지 그냥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공부 왜 한 겁니까? 공부. 아니, 돈 많이 벌려고 한 거지. 뭘, 간단하죠. 아니, 왜 그렇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고, 본인들도. 왜 그렇게 또 자녀를 공부하라고 학원도 보내시고, 응? 맨날 애기들이, 요새 뭐, 청소년들이 다 밤에 뭐 10시, 11시까지 제가 학원 다닌다고 듣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데 중고등학교 때 점수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 그런데 요것도 여러분 방금 앞에 그 얘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어떻게 변별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어떻게 변별이 됐는가. 예를 들면 의사, 예를 들면 변호사,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 두 가지잖아요. 네. 요거를 변별한, 누구를 의사를 시킬 건지 누구를 변호사를 시킬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변별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방법이 시험이었어요. 시험이었고요. 그 또 하나가 점수입니다. 점수. 시험은 점수로 환산이 되니까요. 네. 요걸로 했는데, 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인공지능 때문에 이 변별력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변별력. 시험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물론 의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볼 때 그러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해줄 거냐?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죠. 아니, 의사 시험 보고 변호사 시험 보는데 누가 뭐 인공지능을 허용해 주겠어요. 누가. 인공지능 들고 들어가는 거 허용해 준다고 그러면 하면 저도 들어가서 그 시험 보게요. 예. 그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유지는 되겠죠. 유지는 될 겁니다만, 변화는 이게 여러분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라고 할게요. 그럼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 여기가 내부고요. 여기가 외부입니다. 예. 요 프레임은요. 어디에 적용을 해도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 적용을 해도 똑같아요. 자, 제가 예술 분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세계의 전체고 여기가 예술계 내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예술계 외부예요. 예.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 예.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예술계 내부에서 만드는 걸까요? 예술가들이 나 좀 어?
정말 멋있는 그림 그리고 싶으니까 인공지능 좀 만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인공지능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예술계 내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 외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이 프레임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의료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있고, 의료 하시는 분들이, 의사 분들이, 자, 내가 환자 진료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고 싶으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기계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과학계에 부탁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는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밖에서. 예. 그래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시험도 기존 방식으로 볼 거고, 그죠? 사람이 답을 써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볼 겁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밖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의료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이 될 거예요. 의료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이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내부자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저항할 겁니다. 의료 인공지능은 이런 이유로 위험할 거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저항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저항은, 여러분, 저항은 처음에는 이게 강도가 높고 잘 이게 버틸 수가 있지만 외부에서 변화가 지속되고, 그죠? 외부에서 변화가, 이거는 보세요. 내부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의사들로 한정되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혜택을 이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예. 이거는 대세고요. 이 대세를 막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직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여기 끝이 보이는 전문가 시대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전문가의 시대의 종말은, 그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밖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밖에서. 밖에서. 네. 밖에서 일어나고, 이거는,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 지식이라는 게, 전문 지식. 네. 이 전문 지식이라는 게 뭐가 될 거냐면요. 전문 지식이라는 게 복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복지.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복지의 영역으로. 전문 지식일수록 그렇습니다. 의료, 법률, 이렇게 그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지식 있죠? 전문성이 높다는 게 뭐예요? 전문성이 높다는 게. 전문성이 높은 지식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성이 높은 지식은 어떻게 돼요? 획득하기는 되게 어렵죠. 획득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어때요? 굉장히 크죠. 네. 획득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특별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음. 요 내부자들이 그 지식을 독점하고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인공지능이 그 지식을 이제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섭렵하기 시작했고 요 내부하고는 관계없이 이 외부에서 이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식을 더 싼 값으로, 그죠? 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지식을 복지 차원으로 보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허황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문 지식은 여러분 복지 차원이 된다는 겁니다. 전문 지식일수록 A 나라와 B 나라가 있다고 해볼게요. A 나라와 B 나라. A와 B라는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한 국가에서는 이런 전문 지식을 법률, 의료 이런 거를 복지로 제공하는 국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 나라는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의료인이나 법률가들에게 이 지식을 독점시키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들만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람들은 어느 국가를 더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네? 이렇게 한번 더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네.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느라고 정말 많이 애썼잖아요. 네.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여서 쌓은 지식이 드디어 복지의 영역으로, 일반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쓰냐면요. 지능복지라는 말을 써요. 지능복지. 지능복지. 이 지능복지하고요. 반대말은 뭐냐면요. 특별함이 특별함. 전문성이라는 거, 그죠? 전문직이라는 거, 요거 특별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지는 반대잖아요. 그죠? 누구나잖아요. 누구나. 누구나. 누구에게나. 그죠? 지식이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지능 복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학교의 사례를 들어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교사가 또는 교수가 그 분야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분야의 특별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과제를 내는 겁니다. 특별한 과제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마땅해요.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얘네한테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은 드디어 스승에 대한 우러러 보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우리 스승이 나는 이렇게 어려워하는 문제를 우리 스승은 답을 알고 있구나. 거기서 이 특별함이, 교사의 특별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능 복지가 된 거예요, 이미 세상은. 얘네한테 아무리 어려운 과제를 내줘도 얘네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오는 겁니다. 심지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온 애들도 제가 아무리 어려운 과제를 내줘도 얘네들이 지능 복지가 이미 됐기 때문에 모든 과제를 풀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 요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확장될 거라. 특히 의료나 법률 같은 이런 특별한 직업으로 여겨지던 분야에 사회적인 요구가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그 시대에도 그래서 제가 뭐 의사나 변호사나 법률가나 이게 직업으로서 이 직업이 없어지나요? 이 직업이 사라지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의사도 있을 거고 변호사도 있을 거예요. 직업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 예술가도 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있을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직업 자체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직업의 특별함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특별함. 그 직업의 특별함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술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술가 있다니까요. 응? 예술가의 특별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그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의사가 뭐 모든 의사 없이 모든 의료 행위를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의사가 꼭 해줘야 되는 수술도 있고, 그죠? 어떤 판단에서는 꼭 의사한테 판단을 받기도 해야 되고 하겠죠. 근데 의사가 하는 행위의 많은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기계한테 우리가 그 문제를 의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될 때에 과연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이 특별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녀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얼만큼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죠? 저는 이제 그걸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제 자녀가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다 뭐 공부를 하고 험한 일을 치러서 그 직업을 획득했을 때 그때 기대하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때 기대하는 보상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까를 생각하면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전문 지식이 복지로 제공되는 사회에서 복지 분야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직업이 복지라는 그 범주에 들어있는 직업이 있어. 근데 그 분야의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얘기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하고 한 2, 30분 같이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그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뭐 다른 뭐 가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건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서 한번 부모님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예. 정말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뀌어야 될 거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내 자녀가 나중에 좋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그러면 자녀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죠? 그것도 중요하겠죠. 이 자녀의 삶이니까 자녀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제시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부모님들 중에 뭐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예. 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학원도 보내시고 학교도 보내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그 방향은 누가 바꿔야 되느냐? 자녀가 바꿔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부모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부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요거를 좀 한번 우리 세대가 가진 관성이 있거든요. 우리 세대가 가진 관성. 요거를 좀 한번 버렸으면 어떨까? 그죠? 아직 자녀들은요, 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얘네들은 관성이라는 게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예.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대부분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쯤 되면요, 관성을 갖게 됩니다. 이미 습관이 다 생긴 거예요, 얘네들이. 가치관도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끝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학생도 여러분, 얘네들이 되게 창의적일 것 같고, 얘네들이 무슨 뭐 되게 뭐 있을 것 같죠?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미 가치관도 형성이 어느 정도 끝났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얘는 이미 그때의 관성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때까지 형성한 관성으로 이미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관성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누구냐? 그럼 부모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의 관성을 얘가 그대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성으로는 미래에 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결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관성을 버릴 용기가 나한테 있는지, 이거 용기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관성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앞으로도 의사가 유망한 직업일 거야. 이게 부모의 관성입니다. 앞으로도 시험 점수가 유의미한 변별력을 갖고 있는 지표일 거야. 이게 부모의 관성이거든요. 네. 좋은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이게 우리의 관성입니다. 네. 네. 지금 저기 어떤 부모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념과 관성을 배제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반문 드리는 건 이겁니다. 지금의 관성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웠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관성이라는 게 우리들이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관성에 맞추어서 아이들도 그 관성을 따르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또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한테 도움이 이게 정말 더 되는 걸까를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예. 그래서 그럼 그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어, 그냥 이 아이가요, 자유롭게 좀 탐색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탐색. 그리고 이 탐색은요, 탐색은, 그러니까 지식을 여러분, 이 탐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주입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가 탐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우리 공부는 다 주입이잖아요. 그죠? 교사가 이거 공부해라, 이거 공부해라. 엄마가 저 학원 가라. 그죠? 이게 주입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한 갈래가 아니잖아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길은 수만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길이 있는데, 주입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 길이 최고야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다른 데 볼 필요 없고, 이 수만 가지 길 중에서, 자, 이 길을 가면 네 인생은 성공이야. 라고 주입하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성공하던 시절도 있었겠죠. 예,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탐색은요, 탐색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탐색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탐색은 뭐냐면요. 이렇게 수만 가지 길이 있다. 네가 그 길을,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제가 드리는 키워드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스스로 탐색해봐. 라는 거. 스스로 탐색해봐. 제가 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세대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보내주는 학원 가고, 부모님이 시켜준 과외하고, 우리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모르는 길이라는 거, 이게 모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자녀한테 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면은, 어떻게, 자녀가 의과대학을 간다 그러면 내가 되게 편하잖아요. 왜? 나 의과대학에서 무슨 일을 일어나는지 뻔히 알잖아요. 내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의과대학 가면은 내가 가르쳐 줄 것도 많고 이 길은 뭐 내가 뭐 뻔히 다 알고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나는 의사인데 전혀 다른 걸 하겠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이 길만 가봤는데 얘가 이 길을 간다 그래. 그럼 내가 이 길을 모르잖아요. 내가 이 길 안 가봤잖아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선택에 어쩌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길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예, 없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대에 이 길을 간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의료나 법률가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의 보상을 얘가 받으면서 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발 아이 스스로 여러 가지 길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시간. 제발 시간을 주라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아이의 자발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발성은요 타고나는 건가요? 자발성 여러분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 뭐 타고나는 걸 수도 있겠죠. 네. 자발성 길러지는 거이기도 합니다. 자발성.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탐색을 해봤더니, 오랜 시간 내가 뭔가에 몰두해 봤더니, 나한테 이런 보상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봐야 돼요, 얘가 경험. 한 번, 두 번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여러분 시험 점수도 잘 받아본 애가, 그죠? 100점 받아본 애가 또 100점 받기 위해서 또 공부하잖아요. 그죠? 잘 받은 애는, 시험 점수 잘 받은 애는 그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 100점 받았네? 기분 좋네. 내가 1등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 경험 때문에, 그죠? 이 도파민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도 또 1등하고 100점 받으면 기분 좋으니까. 점수 잘 나오면.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이 자발성에서도 얘가 요 경험이 쌓여야 돼요. 경험이. 근데, 근데 이거를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부모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자발성이라는 거, 탐색이라는 거, 뭐 또 창의성이라는 거, 이런 거는 뭐 1년, 2년에 어떤 1년, 2년이 있는 동안 어떻게 이 여러 분야의 가능성을 여러분 탐색을 해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를 탐색하는 동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얘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겠지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험 점수는 여러분 매 시험마다 점수가 딱딱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했다, 공부하지 않았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번 시험은 공부했네? 다음 시험은 공부 안 했네? 그죠? 네. 근데 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서 탐색하는 동안은요, 무슨 결과가 그렇게 눈에 띄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지, 내가 그걸 기다려 줄 수 있는 부모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거 중에 하나는, 예, 이겁니다. 예. 앞으로는 요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1대 9,999의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1대 9,999의 시대. 여러분, 지능복지라는 거를 이 말하고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능복지. 10,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앞으로 9,999명 정도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왜? 지능이 복지가 됐기 때문에. 네. 지능이 복지가 됐기 때문에 10,000명 중에 9,999명이 별 차이 없이, 지능 관점에서 별 차이 없이 다 정말 똑똑한 사람처럼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평균이 향상될 거라는 얘기. 네.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명이, 단 한 명이, 뭐 평균적으로 9,999명 이 정도에 있다면 단 한 명은 여기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 이미, 지금도. 네. 옛날에 뭐 80대 20이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이 80이고 똑똑한 사람이 20이고 뭐 한 20년 전에 어떤 99대 1이라고 그랬어요. 99대 1. 그죠? 미래는 이 비율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내가 많이 해도 적당히 정도로밖에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 9,999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입니다. 네. 웬만큼 노력해서는 옆에 있는 친구하고 변별력이 있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온 거예요. 요 특별한 한 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요 특별한 한 명은. 10,000명 중에 요 한 명은. 네. 그거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탐색 많이 하고, 요런 애만 가능한 겁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탐색을 많이 하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네. 이 나머지 9,999명은요, 똑똑한 사람처럼 살지만, 이 사람들은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시점에 왔을 때, 기계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서 전문가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의 해답을 기계를 통해서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많이 찾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지식을 섭렵하는 사람이 앞으로 9,999대 1의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화되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극히 드문 경우.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어, 자녀가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 심리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힘들잖아요. 그 노력이 보상으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기대하는 만큼의 보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시대. 왜? 9,999명이 다 비슷하게 사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능의 관점에서.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공부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래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거 탐색해봐. 응?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면서 아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예, 라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 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23분이나 끝까지 나가지 않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부족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됐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저하고 헤어지기 전에 뭐 질문이 있다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마이크로 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좀 대화하는 시간 갖고 저희 8주의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도움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죠? 아이들이 여기에 너무 의존적이 되면 어떻게 할지, 어떡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제는 정말 이거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기계에게 인간 지능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의지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사실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공부할 때나 뭐 어떤 자기가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이럴 때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얘가 기계에 의존적인 아이가 될 거라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존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 사용 시간.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용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우리가 그래도 의식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그 사용 시간을 어떻게 또는 어디에 쓸 것인지는 우리가 유도를 그래도 조금은 해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음, 그죠? 우리가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 인터넷은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지만 이 인터넷을 어떤 부분에 쓸 건지는 우리가 각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갑자기 많이 올라와서요. 제가 질문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 저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어,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돈 걱정은 촌스러운 시대라고 이렇게 했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기본소득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관계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괴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기술 관점에서 미래 기술 관점에서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미래를 전망하는 그 눈이 또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앞으로는 이 직업이라는 거를 갖지 않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면 직업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라는 말도 했어요. 원한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하지 않아도 삶에 필요한 서비스, 인간이 살기 위해선 서비스도 필요하고 재화도 필요하잖아요. 물건도 필요하잖아요. 서비스나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 재화라는 게 물건. 물건도 필요하고 서비스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 모든 게 기계를 통해서 제공될 거라는 거예요. 예, 제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세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돈을 벌려고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했지? 내가 지금 왜 월급 받으려고 했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월급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도 사고 물건도 산 겁니다.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물건이 내가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고 충분히 싸지도 않고 서비스나 물건의 개수가 충분하지도 않고 서비스나 물건의 가격이 충분히 싸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거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기계가 서비스도 담당을 하고 물건도 생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담당하는 게 점점 고도화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서비스나 물건의 가격이 거의 영원에 수렴할 거라는 겁니다. 거의. 예, 이게 복지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입니다. 서비스가 뭐 이게 지식 서비스잖아요. 지식 같은 게 서비스잖아요. 이게 여기 일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나 물건이 어느 정도 복지처럼 기계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어져서 누구나 그걸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기본소득에서 이 사람이 말을 끝낸 게 아니라요. 기본 고소득이라고 했어요. 기본 고소득. 네. 기본 고소득. 사람들이 삶에 필요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서비스도 사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기계가 만들어서 그렇게 싸지고 그렇게 많아진다면 그거를 조금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줄 거 그냥 많이 주자는 거예요. 네. 이왕 줄 거 그냥 많이 주자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만 하고 있느냐? 그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첨단의 테크 기업의 수장들이 이 얘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우리가 뭐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1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냐? 장담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전체 세계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적 재산이 있어야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예, 그쵸,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건 뭐 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걸 경험할 수 있냐면요. 학생들이 레포트를 냅니다. 이게 학생이 쓴 건지 인공지능이 쓴 건지 학생이 쓴 거는 진짜고 인공지능이 쓴 건 가짜잖아요. 제가 이거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기도 하지만 구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전문성이 있느냐, 지적 재산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만큼의 지식은 저는 없는 것처럼 저는 스스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냐? 아닙니다. 실제로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실험한 사례는 요새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게 학생이 쓴 레포트입니까? 인공지능이 쓴 레포트입니까를 판별하게 하는 거예요. 네, 판별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직접 재산을 인간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는 인간의 이런 판단력이 더 뛰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어, 이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이것도 이미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를 꿈꾸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의 역할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의 역할은 지금 학교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학교의 역할에서 되게 주된 거는 뭐예요? 지식 전달이잖아요. 학교 역할에서 지식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식 전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는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관계도 형성하는 곳이잖아요.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이런 관계도 형성하는 곳이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뭐 배우냐면 사회생활 배우죠. 예.
인간관계 하잖아요. 요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 측면은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요 측면은 약해질 것 같고 학교라는 것이 오히려 그냥 요거를 형성하는 일종의 커뮤니티가 된다면 저는 이거는 학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도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거의 뭐 현실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계하고. 그래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좀 줄어들겠지만 요거를 관리하는 사람, 요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교사 자체가 직업이 사라지는 일은 아마 없을 거다. 그래서 교사를 꿈꾸고 교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교사의 미래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고1이고 스포츠 에이전트 하고 싶어 하는데요. 고교 학점제라 빨리 진로 정해서 내년부터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하는데요. 내신 수능, 수행 수능을 다 챙겨야 하는데 아이가 버거워하고 많이 힘들어하니 부모인 저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학원 보내서 계속 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이 시점에서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 게 맞는지 계속 걱정만 하게 됩니다. 그쵸. 이게 참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뭐 요즘 뭐 수행평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고등학교에서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뭐 강의해달라, 특강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면은 뭐, 왜 이런 왜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학교에 물어보면은 수행평가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뭐 전문가의 책을 읽고 또는 전문가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했던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그게 뭐 나중에 수행평가의 자료로 이렇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가보면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애들이 한 4, 50명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10명은 진짜 관심이 있나 봐요.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자발성이 있습니다. 예. 얘는 그리고 저하고 자꾸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얘는 이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고 재밌는 거예요. 어. 저한테 끝나고 막 메일도 보냅니다. 막. 자기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막 메일로 저한테 이만큼 막 악플 비슷하게 써가지고 보냅니다. 저는 근데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고 이렇게 발전시킬 때 걔는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보면 공격받았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의 태도가 또는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한 나머지 40명은 아이고 그냥 관심도 없어 보이고 졸려하고 예? 그냥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저도 힘이 빠집니다. 저도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 아이도 그렇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는 방법이 정말로 그 방법 하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입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고교 학점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잘 조언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는 것을 그 아이가 원한다면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 자발적인 아이들이 눈 반짝반짝할 때 그거는 정말 빛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예. 그 순간을 부모님들도 꼭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뿌듯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금 당장 시험은 자기 스스로 풀어야 하는데 지식을 여기에 의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정말 이게 참 지금 당장은 시험 볼 때 챗GPT로 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공부해야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 100점 받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아이가 그 공부하느라고 막 그 억지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공부 시간이 재밌고, 예? 시험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고, 그 공부하면서 그 공부 때문에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막 이렇게 이 아이가 쭉 가잖아요. 그건 너무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점수 때문에 애가 요만큼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애가 그거 뭐 공부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시험 점수라도 잘 받으면 시험 점수 잘 받았을 때 그걸로 뭐 취업도 잘하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이러면은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인지
아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은 현재로선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바로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이라니 더더욱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대학 졸업하는 세대부터,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부터 일어날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졸업하는 애들한테, 너네 취업하면은 거기 다른 세상이다. 응?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인간은 뭘 하면 살게 되나요?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예, 하셨는데 인간은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이제 바뀐 사회의 그 대표로 개미보다 배짱이가 행복한 시대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예, 인간이 공부하면서 힘들게 살던 시대가 어쩌면 끝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왜? 지능이 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능이 복지가 되기 때문에 음, 성실한 인간의 시대, 그죠? 개미가 성실한 인간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동안 사회에서 원했던 인간상은 성실한 인간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인간. 예. 근데 지금 이미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죠? 연예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요. 사실은 배짱이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배짱이처럼 노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노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아니, 춤은 뭐, 아무렇게나 춤은 뭐, 춤이 갑자기 잘 춰지나요? 그 춤을 정말 열심히 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가 노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배짱이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또, 최근 외국에서 청소년이 AI 가상 인물과 대화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사용 제한을 부모에게 리포트하는 것으로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던데 학생이 GPT 사용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AI가 발달하면 윤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도움될 만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직 AI하고 윤리 이 부분이 아직 확립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 아직 기술에 대한 이해가 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윤리는요, 이 사회적인 거거든요. 윤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기술은 이렇게 절대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이게 좋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윤리는 그게 아니고 어떤 게 더 좋은 게 아니고 그 시대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다수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하는 게 윤리잖아요. 예. 근데 이 합의를 하려면 합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합의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몰라요. 이 기술에 대해서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 기술로 인해서 생겨야 할 윤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써보고 좋은 점도 경험해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좋은 점도 많을 거예요. 네. 안 좋은 점도 다 경험을 해보고 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시점이 오겠죠. 자, 이런 건 좋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이런 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는 앞으로 더 나중에 일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윤리는 나중에 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이 얘기 읽었거든요. 지금 이 사례로 들려주신 가상 인플루언서랑 대화하다가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이 기사 읽었는데, 예, 사실 이것도 어떻게 제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키워드 제한 같은 걸 하거든요. 예, 그 키워드 제한 같은 이걸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는 쓸 수 있고 어떤 키워드는 쓸 수 없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또 반대급부에서는 뭐가 되냐면요. 창의성을 제한하는, 낮추는, 그죠? 예, 그런 또 한계로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가 평소에 건강하다면, 그죠?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또는 또 이 자녀와 친구들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예, 이 친구가 기술을 오용해서 쓸 가능성도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를 어떻게
얘가 쓰는 걸 제한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고 기술은 우리가 도구예요. 그죠? 이 도구는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근데 도구는 뭐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칼이나 총이나 이것도 똑같은 도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쓰면 나쁘게 쓰고 어떤 사람이 쓰면 뭐 그래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그래도 건강한 관점에서 쓰려면 다른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이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에 예, 이런 도구도 건강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구 자체를 어떻게 뭐 어떤 키워드를 제한할까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평소에 그냥 예, 평소에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신다면 저는 그런 오용에 대한 걱정은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하고 예, 궁금점도 많이 풀어봐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8주차 동안, 8주차 동안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저 이재박입니다. 이재박. 여러분 제 이름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제 책이 예술가의 종말이라는 제 책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 8주차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